저는 72살 김영자입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가구 주택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며 이웃들과 정겹게 지냈죠.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도착한 한 통의 공문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7억 원.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낡은 집이 17억이라니. 하지만 그 돈을 받고 나서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괴물로 변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2023년 5월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항상 하던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앞 계단을 쓸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저는 그 중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40년 전에 산 집이었죠. 당시엔 변두리 촌동네였지만 지금은 서울 한복판이 됐습니다. 영자 씨, 아침부터 부지런하네. 옆집 박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75, 25년을 이웃으로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박 씨도 일찍 일어났네. 오늘 날씨 좋지? 그러게. 근데 영자 씨, 우편함 확인했어? 오늘 구청에서 뭔가 왔더라고. 응? 우편함에? 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청남구청 재개발과였습니다. 이게 뭐지? 집 안으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들려왔지만 막상 공식 문서를 받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힌 금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토지 및 건물 보상금 금 17억 원정.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7억? 다시 봤습니다.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10억, 100억. 맞습니다. 17억이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아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토지 평가액, 건물 평가액, 이주비, 손실 보상비. 합계 17억 원. 이게 진짜야?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40년 전 5천만 원에 샀던 이 집이 지금은 17억이 된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동네 풍경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주택들, 빨래가 걸린 옥상들. 이 모든 게 곧 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영자 씨, 나도 방금 서류 봤어. 영자 씨는 얼마 나왔어? 17. 17? 2억 7천? 우리 집이랑 비슷하네. 아니, 17억.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17억? 응. 나도 방금 봤어. 믿기지가 않아. 헐. 영자 씨 땅이 우리보다 크긴 하지. 우린 12억 나왔어. 와, 영자 씨 대박 났네. 박 씨 목소리에 묘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축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박까진. 뭐? 아니야, 대박 맞지. 영자 씨 혼자 사니까
그 돈 다 영자 씨 거잖아. 나야 자식들이랑 나눠야 하는데. 그래도 박 씨도 많이 받았잖아. 그래도 영자 씨만큼은 아니지. 어쨌든 축하해. 오늘 저녁에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축하주 한잔하자. 내가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받습니다. 계약금 10%는 다음 주에 입금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억 7천만 원. 계약금만 1억 7천만 원이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달라지면 좋겠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약금 1억 7천만 원이 제 통장에 입금됐습니다. 은행 앱을 켜서 잔고를 확인하는데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가 주선한 동네 모임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 작은 식당에서 이웃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두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었죠. 영자 씨, 축하해. 대박 났네. 이제 부자 됐어. 사람들이 건배를 외쳤습니다. 저도 소주잔을 들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축하하는 목소리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는 얼마 받았어? 옆집 이 씨가 물었습니다. 17 받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 많이 받았네. 나는 9억밖에 안 됐는데. 땅이 넓으니까 그렇지. 옆에서 최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좋겠다. 혼자 살아서 그 돈 다 혼자 쓰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혼자 살아서라는 말 속에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뭐? 자식 없으니까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식 없는 게 오히려 좋은 거지. 자식 있으면 나눠줘야 하는데. 박 씨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진짜 복 많아. 땅도 크고 혼자고 돈도 제일 많이 받고. 사람들이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영자 씨,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슈퍼주인 강 씨가 물었습니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일단 새 집 사야겠지. 새 집? 영자 씨 혼자 사는데 얼마짜리 집이 필요해? 적당히 작은 거 사고 나머지는 용돈이나 쓰면서 살면 되잖아. 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편하게 살아야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살긴. 영자 씨 나이에 얼마나 더 살겠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모임은 밤 10시쯤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 축하한다. 진심으로. 고마워, 박 씨. 근데 말이야. 박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심해야 할 거야. 돈 많이 받았다고 소문나면 이상한 사람들 꼬여.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조심하라는 소리야. 요새 세상이 어떤데? 돈 있다고 소문나면 사기꾼들도 오고 이상한 사람들도 오고. 박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와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습니다. 혼자 살아서 좋겠다. 나이에 얼마나 더 살겠어. 조심해야 할 거야. 왜 이런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까요?
그냥 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영자 씨, 어서 와요. 강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장을 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강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만 5천 원이에요. 응? 3만 5천 원? 이게 3만 5천 원이나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늘 사던 물건들이었는데 평소보다 5천 원쯤 비쌌습니다. 요새 물가 올랐잖아요. 강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이? 영자 씨 돈 많이 받았잖아요. 이 정도야 뭐. 강 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돈을 냈습니다. 슈퍼를 나오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돈을 받고 나니 사람들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이 씨 부부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 이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우리 얘기 좀 들어줄래? 이 씨 부부가 제 집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뭔 일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영자 씨, 우리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 이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씨 부부가 소파에 앉았고 저는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이 씨 부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고 이 씨는 계속 침을 삼키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영자 씨, 우리 아들 말이야. 이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려는데 전세금이 모자라거든. 신부 집에서 얼마 해달라는데 우리가 가진 돈으론 부족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들이 직장 다니니까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 꼭 갚을게. 제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씨, 미안한데 그건 좀. 영자 씨 17억이나 받았잖아. 5천만 원이면 영자 씨한테는 큰 돈도 아니잖아. 이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우리 2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았잖아. 그 정도 인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인정이랑 돈이랑은 다른 문제인데 영자 씨가 힘들 때 우리가 도와준 것도 있잖아. 이 씨가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남편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장례식 도와준 거 기억 안 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씨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이 씨 부부가 많이 도와줬죠. 하지만 그게 지금 5천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씨, 그때는 정말 고마웠어. 하지만 지금은 뭐? 영자 씨 돈 생겼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안 도와줘도 된다는 거야? 이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알았어. 알았다고. 영자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 씨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 씨 부인도 뒤따라 나가며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뒤 박 씨가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나 좀 보자. 박 씨가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번엔 차도 안 끓이고 바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자 씨, 솔직히 말할게.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얼마? 1억. 귀를 의심했습니다. 1억? 응.
우리 아들이 사업 시작하려는데 미천이 필요하거든. 12억 받았지만 집 사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 1억만 빌려주면 1년 안에 갚을게. 박 씨, 1억은 너무 큰 돈이야. 영자 씨한테는 별로 큰 돈 아니잖아. 17억 중에 1억이면 얼마 안 되잖아. 그래도 영자 씨, 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25년 이웃이잖아. 내가 영자 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영자 씨 혼자 살 때 반찬도 갖다 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다 주고. 박 씨, 그건 고마운데. 그럼 이번엔 영자 씨가 나한테 잘해줄 차례 아니야?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미안해, 박 씨. 그건 안 될 것 같아. 박 씨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박 씨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혼자 잘 살아. 앞으로 나한테 부탁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그날부터 이웃들이 줄줄이 찾아왔습니다. 최 씨는 3천만 원, 강 씨는 5천만 원, 윤 씨는 2억. 모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식 결혼, 사업 자금, 병원비, 빚 갚기. 저는 하나같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때마다 이웃들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제가 멀어지면 다시 속닥거렸죠. 어느 날 오후 동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이 씨, 최 씨, 윤 씨가 모여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영자 씨, 어서 와요. 카페 주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귓가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진짜 17억 받고도 이웃들한테 1원도 안 준대. 제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강 씨가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영자 씨, 강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응? 영자 씨, 요새 동네에서 소문 많이 나던데 알아? 무슨 소문? 영자 씨가 돈 많이 받고도 이웃들 한 푼도 안 도와준다는 소문. 배은망덕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내가 왜 배은망덕한데? 모르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영자 씨도 조심해야 할 거야. 소문이 안 좋으면 나중에 살기 힘들어. 강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슈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당신만 잘 살 거야?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요?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또 문자가 왔습니다. 혼자 다 가지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삭제하려는데 또 다른 번호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심해라. 그날 밤 10통이 넘는 문자가 왔습니다. 모두 다른 번호였지만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협박, 욕설, 저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울려댔습니다. 핸드폰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밤에 조심해.
집 앞에서 기다린다. 돈 나눠 쓰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문자는 하루에 수십 통, 많을 때는 100통이 넘게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들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문자는 더 과격해졌습니다. 늙은 것이 혼자 돈 다 가지려고, 불나면 어쩌려고, 사고 조심해라.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슈퍼에 가면 물건값을 더 받으려 했고, 카페에 가면 눈치를 줬습니다. 택시를 타면 기사가 이 동네 재개발됐죠? 대박 나신 분들 많겠네요 라며 흘겨봤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 밖으로 나가는데 현관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깨진 병, 담배꽁초, 누가 일부러 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치웠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흘러내려 바닥까지 얼룩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세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문자는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집 앞에 쓰레기 버린 것도, 문자는 익명이고 쓰레기도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안 되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CCTV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럼 증거 확보가 어렵네요. 일단 순찰 강화하겠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집 주위를 서성이는 것 같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내다봤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밤에 잘 자. 다음 날 아침 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음식물 쓰레기가 현관문 손잡이에 묻어 있었습니다. 역겨운 냄새가 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티슈로 닦아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경찰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전자제품 가게로 갔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동네 가게에 가면 소문이 날 것 같았거든요. CCTV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정용이세요? 네. 현관문 앞에 달 거예요. 여기 이게 요새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설치도 간단하고 핸드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되고 녹화도 돼요. 30만 원짜리 CCTV를 샀습니다. 점원이 설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바로 설치했습니다. 현관문 위쪽 천장에 작은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지만 현관 앞 전체가 찍혔습니다. 핸드폰에 앱을 깔고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현관 앞 골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누가 오는지 다 보이겠지. 그날 밤부터 계속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핸드폰을 켜고 CCTV 화면을 봤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움직임 감지 알람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집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현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문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졌습니다. 녹화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잘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재빨리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는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치우면서도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CCTV가 있다는 걸 모르는 채 계속 이러는 거겠죠. 그날 밤에도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 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페인트 통을 들고 와서 현관문에 뿌렸습니다. 녹화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안 보였지만 체격과 옷차림은 기억해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3명이 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서서 제 집을 가리키며 뭔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돌을 주워 창문 쪽으로 던졌습니다. 돌은 창문을 비껴갔지만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모두 녹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6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이 왔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이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 걸음걸이, 체격, 옷차림. 낯이 익었습니다. 그리고 8회째 되는 날 밤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새벽 1시 4명이 왔습니다. 이번엔 모자를 벗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서로 떠들며 웃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 씨, 최 씨, 강 씨. 모두 제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했습니다. 확실히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제 집 앞에 서서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옆에서 웃고 있었고 최 씨는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씨는 현관문을 발로 차는 신용을 했습니다. 소리를 키웠습니다. 마이크가 잡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망구 진짜. 박 씨 목소리였습니다. 17억 혼자 다 먹으려고. 내일 또 쓰레기 버리자. 이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페인트도 더 뿌려야지. 최 씨가 덧붙였습니다. 무서워서 이사 가게 만들어야지. 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겼다는 거지? 박 씨가 웃었습니다. 4사람이 웃으며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씨, 25년을 이웃으로 지낸 박 씨. 남편 장례식 때 울며 저를 안아주던 박 씨. 추운 겨울날 반찬을 가져다 주던 박 씨. 이 씨. 20년 넘게 같은 골목에 살던 이 씨.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다 주던 이 씨. 명절마다 함께 음식 나눠 먹던 이 씨. 최 씨, 강 씨. 모두 10년, 20년씩 알고 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마다 제 집 앞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페인트를 뿌리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잘못했지? 돈을 안 빌려준 게 잘못인가요? 17억을 받았으니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30년을 이 동네에서 살았으니 이웃들한테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웃들이 들을까봐. 새벽 4시쯤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핸드폰을 들고 CCTV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찍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6번의 사건, 15명의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마지막 영상에서 박 씨, 이 씨, 최 씨, 강 씨 4명은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영상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문자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받은 협박 문자가 500통이 넘었습니다. 모두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현관문에 뿌려진 페인트, 버려진 쓰레기들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검색했습니다. 협박죄, 재물손괴죄, 형사고소, 법률 관련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법률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사건이신가요? 이웃들한테 협박당하고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어서 얼굴이 엉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박 씨, 이 씨, 최 씨, 강 씨, 그리고 나머지 이웃들. 미안하지만 이젠 법대로 하겠어. 오후 2시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김영자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를 펴며 물었습니다. 전화로 이웃들한테 협박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7억 받은 것, 이웃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거절한 후 시작된 협박과 괴롭힘.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네. 저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습니다. CCTV 영상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랑 사진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박 씨, 이 씨, 최 씨, 강 씨가 제 집 앞에서 협박하는 장면,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페인트를 뿌리는 장면. 변호사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같은 동네 주민들이세요? 네. 30년 가까이 이웃으로 지낸 사람들이에요. 변호사가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500통이 넘는 협박 문자를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이 정도면 변호사가 심각한 표어로 말했습니다. 협박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까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도 추가할 수 있고요. 고소할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아니, 고소하셔야 합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영상에 나온 사람들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이랑 주소 아세요? 네, 다 알아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럼 목록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각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종이에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이 씨, 최 씨, 강 씨. 영상에 찍힌 사람들, 문자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총 15명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목록을 받아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명이나 집단으로 한 거네요. 이 사람들 다 고소할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고소장 작성하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얼마나 걸려요? 접수하고 나면 경찰이 조사 들어갈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기소될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지만 합의 안 하시면 실형도 가능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실형. 20년, 30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김영자 씨, 이건 정당한 법적 대응입니다.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잘못한 건 저 사람들이지 김영자 씨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건가요?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고소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고소장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가슴속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 완성됐습니다. 경찰서 가서 접수하시면 돼요. 다음 날 아침 관할 경찰서로 갔습니다.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사 들어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박 씨가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고소했다는 걸. 사흘 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쯤 경찰차 2대가 동네로 들어왔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차는 입구에 세우고 경찰 4명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문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박 씨 집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박 씨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뭔가 말했고 박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은 이 씨 집, 최 씨 집, 강 씨 집. 경찰이 한 집 한 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이웃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구경하려고 나온 거였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왜 왔대? 누가 뭘 잘못했나? 재개발 관련해서 문제 생긴 거 아냐? 경찰이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 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얘기 좀 하자. 영자 씨, 오해야.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영자 씨, 제발 좀 만나자. 모두 무시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 씨, 이 씨, 최 씨. 제가 고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 나야 박 씨야. 문 좀 열어줘. 영자 씨, 우리 얘기 좀 하자. 오해 풀자. 영자 씨,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문 좀 열어줘. 저는 소파에 앉아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 화난 목소리, 우는 목소리. 영자 씨, 우린 농담이었어. 진짜로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고. 경찰이 우릴 조사한대. 영자 씨가 고소했다며. 이게 무슨 짓이야? 30년 이웃인데 이럴 수 있어?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영자가 이웃 15명 고소했대. 경찰 조사받는데 17억 받고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험담이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끝났습니다. 검찰 송치했어요. 2달 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1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씨, 이 씨, 최 씨, 강 씨.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사진들. 피고인들, 인정하십니까? 박 씨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화가 나서. 원고가 돈을 안 빌려줘서. 돈을 안 빌려줬다고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할 권리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하나씩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 씨, 이 씨, 최 씨, 강 씨 등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나머지는 벌금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일부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부동산 앱을 켰습니다. 새 아파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골목 입구에 큰 펜스가 쳐지고 철거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한 달 안에 모두 이사를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동네에서 30분 거리, 완전히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깨끗한 신축 아파트, 넓은 거실, 햇살이 잘 드는 방.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2주 뒤였습니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산 집이라 물건이 많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오래된 앨범들, 낡은 가구들. 하나하나 정리하며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으며 살았던 때, 이웃들과 정겹게 지냈던 때.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밖을 보니 골목 건너편 집이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굴삭기가 벽을 부수고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최 씨의 집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씨의 집도 철거됐습니다. 이 씨의 집도 강 씨의 집도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이사 전날 마지막으로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은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철거된 집들은 잔해만 남았고 아직 남은 집들은 텅 빈 채 조용했습니다. 슈퍼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카페도 작은 식당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걸었던 골목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뛰어놀던 자리, 여름이면 이웃들과 삼삼오오 모여 수박을 먹던 자리, 이제 모두 공사 현장이 됐습니다. 영자 씨, 뒤돌아보니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 이사 간다며? 응, 내일.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미안해. 진심으로. 그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영자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박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을 이웃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줄 몰랐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영자 씨, 연락하고 지내자. 응? 우리 그래도 오래 알았던 사이잖아. 박 씨, 응?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 박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자 씨, 박 씨도 새로운 곳에서 잘 살아. 나도 그럴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 씨가 뒤에서 뭐라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씨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 잘 지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도 다음 주에 이사 가. 영자 씨는 어디로 가? 멀리. 아, 그래. 나중에 밥 한번 먹자. 그럴 필요 없어. 이 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거의 다 쌌습니다. 내일 이사 트럭이 오면 끝입니다.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영자 씨, 진짜 미안해. 용서해줘.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당일 트럭이 새벽 7시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실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거실, 텅 빈 방들. 30년의 흔적이 모두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오래된 계단, 낡은 벽. 이제 다시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건물들, 넓은 도로, 깨끗한 거리. 1시간쯤 걸려 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22층,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깨끗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새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너머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짐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기사들이 가구를 배치하고 박스들을 쌓아놨습니다. 2시간쯤 걸려 모든 짐이 들어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기사들에게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편히 지내세요. 기사들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박스들 사이에 서서 새 집을 둘러봤습니다. 넓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죠. 하지만 좋았습니다. 소파를 놓고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멀리 보이는 산, 흐르는 구름.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통장 앱을 켰습니다. 16억 9천만 원. 새집 사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행, 취미생활, 기부. 하지만 급할 건 없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마트였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17억, 돈을 요구하던 이웃들, 협박 문자들, CCTV에 찍힌 얼굴들, 법정에 선 순간들.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돌아간다면 똑같이 할 겁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오고 돈보다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분하는 법. 박 씨, 이 씨, 최 씨, 강 씨. 그들은 30년을 알았지만 진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생기자 본색을 드러냈죠. 만약 돈이 없었다면 평생 모르고 지냈을 겁니다.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늦게나마 알게 됐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화면에 나왔습니다. 철거되는 건물들, 공사 현장. 서울 5호구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세보금자리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그곳은 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 침대는 편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생각해 봤습니다. 취미를 찾아볼까? 봉사활동을 할까? 여행을 다닐까? 천천히 결정하면 됐습니다. 이제 시간은 많았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17억은 저를 부자로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본색을 보여줬죠. 그게 싫었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됐으니까요. 돈보다 중요한 건 존엄입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것.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것.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큰 돈을 받았거나 횡재를 했을 때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던 경험.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던 순간, 저는 이 이야기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이웃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돈이 생기면 나눠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가?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 것입니다. 평생 일하고 절약하고 모아온 돈을 누가 함부로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웃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김영자 할머니처럼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야 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